집값은 떨어진다, 여전히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꾸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월세 금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정확합니다. 진짜 없습니다. 아니, 공급이 없어요. 없는데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또 전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26년, 27년 해가지고 뭐 공급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거기 뭐 누락된 물량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것이다 얘기들을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재개발, 재건축 또 이쪽 전문이시니까 그런 아직 뭐 물량 안 잡힌 것들, 뭐 아직 입주나 뭐 분양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잡혀서 누락된 것들 이런 것들 고려해도 지금 26년, 27년 너무 적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공급이 없는데 자꾸 그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논리 구조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자꾸 막 민간 통계 얘기하면서 약간 뭔가 잘못된 사항들을 호도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약간 통계가 잘못됐다. 네. 왜냐면 일단 국토교통부라든가 다른 데는 인허가를 보고서 입주 물량을 산출을 해요. 예상치를 산출을 하는데, 부동산 114라든가 부동산 원이라든가 공급량 통계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통 착공을 해도 일반 분양을 언제 하나요? 착공하고요. 좀 이따가 하죠. 그렇죠. 네. 그게 뭐 착공하고 바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한 1, 2년 좀 지나가가지고 분양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시점으로부터 1, 2년 뒤에 입주 이런 식으로 갔다가 분양들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차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과소짓게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6년도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왔죠.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입주 레미안 원펜타스처럼 후분양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후분양이 많다. 중공후 분양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나요? 뭐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죠. 금융비용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분양을 갖다가 대부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한 1년 전 쪽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막자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입주 물량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일반 분양을 2, 3년 뭐 땡겨서, 예를 들어서 그 광운대 역세권, 네. 서울원 아이파크는 거의 분양으로부터 입주까지 거의 4년 뒤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 한참 뒤에 이제 분양 물량으로 쫙 잡혀 있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미리 분양을 안 하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뒤에 쪽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야, 저것들은 맨날 공급이 없다라고 했었다 하면서, 이게 구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야, 과거에도 이때도 공급 부족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공급량 많았었어요. 이때도 공급 부족이었는데 이때도 많았었어요. 그게 공급 부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애초에 집계 방식의 차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 현재 보는 시점에서 2년 뒤, 3년 뒤는 점점 더 정확도가 떨어지겠구나, 이거는 추정치로 봐야겠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고. 근데 그런 걸 고려해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었을 때 그래서 지금 진짜 공급이 많냐 적냐를 물어보시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20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래도 한 3만 건 정도는 돼요. 네. 근데 2026년도로 가게 되면 이제 1만 건 초중반 정도로 네.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누계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나올 만한 데는 거의 다 나왔는데, 여기서 아직 빠져 있는 데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네. 레미안 트리니원 네. 같은 경우는 다들 여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만점 통장도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추가는 되겠죠. 근데 저는 항상 특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쭉 보고 있지만 지금 분양 나올 만한 데들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량들이 지금 현재 누계되어 있는 거랑 좀 더 추가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다 보면 앞으로 물량들이 나올 게 진짜 없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저야 이제 재개발 재건축만 보긴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만한 것들도 거의 없고, 그래서 뭐 경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물량이 없다.
라고 저는 명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량이 부족하면은 바로 영향받는 게 이제 전세 쪽인데 지금도 뭐 전세가 조금 뭐 올라가고 있고 물론 어느 쪽에서는 또 이제 월세로 많이 전환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전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전세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네. 2025년도 물량이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이 딱 작년 11월부터 입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월 달까지 입주장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따지 이제 입주장 끝났어요. 공식적인 입주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처음에는 전세가 좀 싸다라고 했었지만 막판에는 84 타입 전세가 11억 또 넘게 거래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보면서 쫙 이제 수요들을 흡수했었었는데 둔촌주공 이제 입주장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장위동 네. 그리고 이문동 이쪽에서 입주장이 빵 한번 열렸죠. 그리고 경기권역에서는 이제 광명 같은 경우 이제 입주장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아주 저렴한 전세들이 좀 쏟아지면서 근데 뭐 저렴하다곤 하더라도 이전 전세 입주장을 생각해 보면 저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2026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대표적으로 또 2026년도에 입주하는 단지 중에서 대단지가 어디가 있었냐면 방배 5구역 재건축 여기가 약 3,000세대 한꺼번에 입주하는 게 있고 그 외로 보면 2026년도에 1,000세대 미만의 짜잘한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보통 대단지 입주 빵 하면서 몇천 세대 입주 이런 게 이제는 없단 거죠. 분산되면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백 세대 입주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도 순수한 공급이 또 아니잖아요. 네. 조합원 문장 또 빠질 거고 그러면 사실 2026년도 이후로는 전세 금액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금액이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각종 규제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단적으로는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들 수가 있어요. 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지정되게 되면 갭 투자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서는 아우 저 투기꾼 놈들 갭 투자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갭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전세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뭐 갭 투자자들이 뭐 선의로 했다라는 얘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됐던 간에 전세 공급들을 해주게 되는 건데 이제 갭 투자는 나쁜 거야. 그래서 무조건 실거주해야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토지거래 허가 받고 갔으면 전세 공급이 없겠죠. 아,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너무 대규모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단순히 6개월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금 예를 들어 노부부가 사는 거를 사서 이제 전세를 주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막히는 거니까 진짜 이제 전세 매물이 이제 급감하겠죠. 그럼 이제 강남의 전세는 어마어마하게 희소한 물건이지 않을까요? 네. 강남 가고 싶어? 너 대치동에서 교육 때문에 갈 거야? 무조건 매수해서 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매수하자니 돈이 하라고 하면 전월세를 가야 되는데 전월세 돌리는 매물들은 뻔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막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좀 다이나믹해서 저희 투미TV에서도 한번 강하게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고가주택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 간주임대를 걷겠다라는 안이 이번에 포함됐었어요. 12억 넘는 거요? 맞아요. 그래서 12억 넘는 고가주택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이미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3주택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2주택자도 걷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고가 2주택자부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간주임대료잖아요. 네. 부일러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추정과 간주는 다른 겁니다. 용어로만 보면 추정을 하든 간주를 하든 뭐 그게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게 추정이라고 말하면 내가 반증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간주 같은 경우는 내가 부정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그걸로 보는 게 간주입니다. 네. 말 그대로 용어에서 나오죠. 간주 임대료라는 거는 진짜 임대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임대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간주 임대료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보증금 총액에서 3억을 빼고 곱하기 60%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중금리 이자율 2025년도가 좀 기억이 긴가민가 하긴 한데 아마 4.5인가 4.2%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방송 자료 준비하면서 표를 만들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12억이다 라고 하면 매월 약 16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돼요. 네네. 그리고 내가 한 전세 보증금 20억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의 그냥 한 300만 원 정도의 월세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받을 이자를 대충 계산해서 너는 그거는 이득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거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내야 돼, 소득세를.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걷겠다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댓글 보다 보니까 이중과세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부인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 보증금 20억 가지고 있었으면 네. 야, 너 그것도 기회비용도 뭐 살릴 거고 그걸로 진짜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이자 소득 있었을 거 아니냐 네. 라고 간주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인장님이 전세 보증 20억 받아가지고 보통 그 20억으로 갖다가 집을 샀기 때문에 네. 현금은 없겠지만 근데 나는 순수하게 생돈으로 내 집 마련했기 때문에 전세 보증 20억을 그냥 그대로 은행에다 넣어놨어. 이자가 생겼어. 네. 그럼 이자 소득세 납부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15.4% 납부했겠죠. 네. 그러면 나는 이주야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임대 간주 임대료까지 납부하게 되면 또 내는 거죠.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니면 내가 진짜 그걸로 갖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 네. 그러면 또 주식에 대해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아니면 반대로 진짜 나는 그거 가지고서 뭐 한 게 없었어. 그냥 우리 애들 시집장가 갈 때 좀 보태줄 돈이 필요해가지고 네. 보증금 가지고서 애들한테 증여해 준 거야. 그러면 진짜 소득이 없다라고 나는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너는 소득이 있는 걸로 추정이 아니라 뭐라 했죠?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추정 임대료가 아니라 간주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나 저래나 무조건 그냥 세금 더 걷겠다. 그렇죠. 라는 얘기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문제가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인별 과세에 대한 기준이 부부는 또 합산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잖아요. 한 채는 그러면 전월세를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걷게 되면 뭐 어쨌든 뭘 해도 세금이 나와.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 정서상 월세를 놓고 있어서 진짜 내가 월 300만 원씩 소득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 넣는 거가 자체는 물론 뭐 세금 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 내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낼 수도 있지라고 이해라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이중과세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원이 전세를 놨더니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동기부여가 점점 떨어지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2026년도부터 시행입니다. 바로 네. 내년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당장 이슈가 아마 잘 안 될 것 같은 게 2026년도에 임대소득을 가지고서 언제 부과를 할 것이냐? 2027년도 5월 달에 부과시키겠죠? 그럼 그때 가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는 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부. 어떻게 또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지금 이제 꽤 높은 전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안 놓을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전세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 일부에서 조기 대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정책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 의제 20개 해가지고 정책 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크게 이슈됐었던 것 중 하나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사실상 임대차 10년 만들겠다. 2+2+2+2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계약갱신 청구권을 갖다가 4번 쓰게 되면 10년 동안 안정시킬 수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무기계약까지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혀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희한한 대책들이 참신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DSR 규제를 할 건데 저는 맨 처음에 DSR 규제라고 하길래 세입자들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뭐 DSR 소득에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그냥 담보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도 같이 보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주, 즉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도 보려나? 그렇게 이해했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부채니까 네. 집주인이 그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도 DSR 한도에 집어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보증금 10억을 놓은 게 있어요. 그럼 10억 대출이 있는 걸로 가정하고서 DSR을 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한 전세 하나 놓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하는 내용도 있고 또 뭐 전세자금 대출 제도 자체도 단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지금 보다 보면 이거는 전세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담겨져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얘기를 종합하면은 지금 전세가 만기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좀 올려주고 가면 또 한 4년 살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다 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은 좀 매수하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자, 지금 이거를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자면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메타인지라고도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했는데 딱 부인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핵심지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사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무주택자 입장에서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집값이 더 올라가고 떨어지고는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뭐 부동산 난 관심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전월세 금액이 안정되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 지들끼리 투기를 하든 아니면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든 말든 이득을 보든 말든 내 일생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 정확하게는 주택이라는 상품 자체는 의식 주중 하나다 보니까 이 주택이 결국 전월세가 강제되는 상품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당장 전세 금액이 올라가고 월세 금액이 올라가면 내 삶의 질 자체에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직장이 서울이고 나는 서울에서 뭐 빌라 전세는 상관없죠. 지금 빌라 전세 초토화됐으니까. 지금 빌라 전세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빌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나는 아파트를 가고 싶어. 그것도 신축 아파트 가고 싶어. 나는 외곽 가고 싶지 않아. 서울의 주요 지역들 가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기다려봤자 좋을 일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를 떠나서도 전월세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지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인 거고 그러면 반대로 제가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 만든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럼 반대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굳이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아니야. 다주택자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 돼. 그래서 싹 그 다주택자들이 토해내야 돼 라고 하면 토해내겠죠 진짜로. 근데 토해내지는 쪽에 속한 지역과 상품들은 가격대들이 던지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받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막 경공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매 공매 쏟아지는 데들 보다 보면 강남에 아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인천의 빌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서울에서도 뭐 화곡동 빌라 네. 경매는 뉴스에서도 안 나와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데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왔다 아무도 안 받는 애들이 경공매로 나오고 그러니까 간혹 강남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뉴스로 나오죠. 왜냐?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경매도 막상 보면 시세대로 낙찰돼 버립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그냥 내 수준 생각해 봤었을 때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소득도 별로 안 좋고 뭐하러 무리해서 영끌해서 가냐. 나는 경기도 괜찮아. 아니면 나 저기 빌라도 괜찮아 라고 하면 급하게 집 안 사도 됩니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곳이 강남 3구 용산구다. 지금 가야 되고요. 마포구 성동구다. 지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곳들이 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다. 그러면 약간은 좀 알아볼 시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슬슬 준비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우리가 예산선에 맞춰가지고 가고 싶은 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남들도 가고 싶은 곳인가 아니면 남들은 관심 없는 곳인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남들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무주택자로 있다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집값이 최소 동결이거나 하락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전월세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집값은 떨어진다, 여전히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의견을 갖다가 전 존중은 합니다. 근데 거꾸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집값은 떨어진다고요? 전월세 금액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집값도 빠질 거고요. 전월세 금액도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월세 금액이 왜 빠질까요에 대해서 항상 꼭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주거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는 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